제가 계획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뭐 재개발을 빠르게 해준다, 신속,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분들께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는 빠르게 가는 것과 더불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업, 또 주민과 이 공공과 소통, 또 여러 가지 그 통합된 절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비 사업이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들을 서울시가 지원해서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면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씁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공성 있는 개발을 하고 싶을 것이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사업성을 당연히 보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공공성을 위해서, 또 우리 주민분들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균형점을 찾는 작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가이드라인은 법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정비계획의 사전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저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분들, 또 교통위원회 위원분들, 관련 전문가들과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만든 가이드라인 초안입니다. 만약에 이 안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오늘 공감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이 안대로 정비계획 절차가 진행될 때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을 할 예정이고, 오늘 이제 확정된 계획안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 부분을 저희 계획 내용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 미아동 대상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치 뭐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삼양사거리역과 솔샘역 사이에 있습니다. 강북이 굉장히 기반시설 여건이 안 좋은 데에 비해서 우리가 고도지구라는 이런 규제를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더블 역세권입니다.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죠. 제가 이렇게 현장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입지가 좋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정말 개발이 되게 된다면 주민분들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고도지구로 많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개발에 좀 어려움을 겪으셨고요. 저희 대상지는 면적은 한 14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재개발치고는 굉장히 큰 규모고요. 보통 저희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한 6만에서 7만이 평균적인 사이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4만이면 2배가 넘는 사이즈니까 굉장히 큰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블 역세권인 그 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상지가 있고요.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한 1,200명 정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미아 1구역 주거환경 개선지구 있고, 옆에 미아 7구역이 있고, 초등학교 2개를 끼고 있고, 학교도 가깝고, 또 북한산 자연환경도 가깝고, 역세권도 있고, 없는 게 없는 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입지적인 여건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고도지구 규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주민간담회를 이제 주민 대표분들 이렇게 모셨는데 처음 하신 말씀이 고도지구 규제를 풀어달라, 이 말씀을 좀 이제 강하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의 얼굴을 보자마자 뭐 내용 제가 설명도 못했는데 그런 말씀들을 주셨었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으면 그럴 만도 합니다. 보게 되면 우리 대상지 이제 왼쪽으로 벽산 아파트가 있고, 솔샘로를 중심으로 남측에 미아 뉴타운, SK 아파트, 두산 위브 아파트 다 20층 넘게 이제 올라가는 아파트 단지 사이에 끼어 있고요. 우리 대상지 내부에서 그럼 북한산이 보이냐라고 하면 북한산하고 접한 부분은 한 요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북한산 밑에 살고 있기는 한데 고도지구 제한을 받기는 한데 주변 지역하고 격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을 겁니다. 그동안의 이력을 좀 보게 되면 우리 지역은 예전에 이제 피난민들의 정착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세대 다가구가 좀 형성이 되고 1990년에 고도지구가 처음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인근에는 미아 뉴타운 같은 개발들이 아까 구청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많은 개발들이 있어 왔는데 우리 대상지만 빼고 이제 주변 지역은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하니까 주민분들께서 느끼셨을 상대적인 그 박탈감이 크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구청 앵커 시설도 만들고 주민 공동체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해서 소나무 협동마을 진행하기는 했지만 우리 지역이 조금 이제 분위기는 좋아졌을지언정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좀 깨끗해졌냐, 우리 골목이 좀 넓어졌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재생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 주거 환경을 위한 재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주민들의 인식, 그 주민분들의 단합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과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두 분 MPA 교수님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 남준 교수님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손세영 교수님께서는 서울시 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의 공공의 입장과 또 전문가적 입장 같이 가지고 계시면서 저희 대상지를 위해서 많은 검토들을 좀 해주셨고요. 저희가 2022년 12월에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에 작년 5월 정도의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여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좀 하게 됐고요. 실무회의, 검토회의도 당연히 많이 했고, 자문회의도 한 7차례 정도 했고, 주민간담회도 3차례 정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 계획안을 전체 주민들 앞에 오늘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배경 지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 대상지가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왼쪽에 보면 이게 이제 삼양로입니다. 삼양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삼양로 왼쪽으로 고도지구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도지구로 이 지정된 지역은 현재 높이 기준은 20m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화를 받으면 28m까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28m라고 하면 이제 대략 한 층을 3m라고 봤을 때 한 9층 정도밖에 지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높이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있고요. 이 고도지구의 맨 끝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서울시가 아까 그 구청님 말씀해 주신 대로 구청의 적극적인 건의,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애써주신 덕분에 이제 고도지구에 대한 신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를 하면서 고도지구의 규제를 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라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산 일대 고도지구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을 할 경우에, 아파트 개발을 할 경우에 기존에 이제 완화 시 28m였던 높이를 최고 높이 45m로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을 결정을 한 바 있고요. 이 부분이 아직 확정고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조만간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 완화를 하면서 추가적인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조건이 하나가 붙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 대상지가 역세권, 지구중심 이상 중심지 범역, 지하철 승강장 250m에 위치한 경우에는 최고 45m가 아니라 평균 45m 내에서 완화 가능하다라는 이 빨간색 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상지입니다. 저희가 그 신고도지구 구상안을 이제 요 제도에 대한 개선들을 검토를 하면서 저희 신속통합기획 안에서 최고 45m로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분들께서 보시더니 최고 45m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아파트를 보세요. 25층까지 올라갔는데 우리가 45m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한 결과 우리 대상지처럼 이렇게 역세권에 바로 인접돼 있고 주변 지역이 다 개발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최고 45m라는 경직된 높이 규제로 가기보다는 평균 45m 개념으로 좀 산 가까운 곳은 낮게, 또 역세권에 가까운 곳은 좀 높게 올리면 조금 더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고, 저희 그 도시계획 위원분들과 이제 면밀한 논의 끝에 이 완화 조항에, 추가적인 완화 조항을 같이 넣어서 지금 고도지구에 대한 확정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지가 가진 두 번째 현황 이슈는 굉장히 이제 기존에 복잡한 구역 경계와 개발 사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상지는 이제 소나무 협동마을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안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이미 이제 공사를 시작한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지 왼쪽으로는 미아 1구역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있고요. 대상지 오른쪽으로는 미아 7구역이라고 또 별도로 이제 재개발을 준비 중이신 구역이 있습니다. 또 삼양 사거리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을 넣는 지구 단위 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개발 사업들이 다양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업 대상지의 구역 경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주변 개발 사업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공공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이런 자율주택 정비사업구역, 그리고 또 우리 대상지 안에 있는 주유소 부지, 또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중첩된 삼양로변의 상가, 또 이 솔샘로변에 있는 상가분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들은 저희 재개발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 힘들다라는 반대 의견을 저희 구청에다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재개발 지역 특성상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분들의 단합된 그 모습, 주민분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고 단합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반대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을 좀 제척을 하고 이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제척해서 검토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계획을 수립을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그 밖에 옆에 있는 미아 1구역에서 일부 주민분들이 우리 사업에 참여하기를 좀 원하시는 주민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도로를 경계선으로 해서 우리 구역에서 빠져 있는 요 2번 구역 주민분들이 좀 참여를 원하시는 부분들, 또 이런 기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수복로랑 연결되는 이런 짜투리 부지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역에서 포함돼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우리 지역 내에는 앞서서 재생 사업을 하면서 확보됐던 앵커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또 종합복지센터 같은 우리 대상지 주민분들뿐만 아니라 강북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그냥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존치해야 되는 필요성, 또 주하늘교회, 삼영교회, 이렇게 큰 교회가 2개가 있고요. 이 안에 약수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역 경계 안에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 대상지 사업의 성패를 가로지르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재개발 대상지 지형의 단차가 57m에 이릅니다. 구릉지 지형이고요. 굉장히 협소한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그냥 계단으로 막혀 있어서 차를 갖고 운전을 하게 되면 유일하게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요 길이고, 그 밖의 길들은 가다 보면 그냥 계단으로 막혀져 있는 차량 소통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요. 예. 고저차 때문에 가다 보면 이런 계단 구간을 만나게 되고 이런 옹벽 구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주민분들 삶에 있어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과 위험에 노출이 된 채 생활하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도 재개발의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행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학교, 삼양초등학교 가는 길 보시면 이렇게 삼양초등학교 후문 통학로가 굉장히 위험하게 이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이렇게 절벽 구간 같은 것들도 있고 경사도 굉장히 급해서 아이들의 통학 환경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현황적인 이슈들을 해결하면서 우리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가야 될지 저희가 진지한 고민을 좀 하게 됐고요. 저희 신속통합기획에서는 우리 단지가 그래도 북한산에 있으니까, 북한산 앞에 있으니까 북한산의 이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우리 단지의 주거 환경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자연과 하나된 녹색 주거단지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고요. 고도지구 규제 완화라던가 이런 정책적인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또 자연과 상생하는 단지, 또 안전하고 편리한 단지가 돼야 되겠다는 이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고도지구에 관한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 벽산 아파트 25층이고요. 맞은편에 SK아파트 25층, 23층, 25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요 사이에 우리 단지가 있습니다.
지형의 단차가 많이 나 있는데요. 지금은 2에서 4층에 굉장히 빽빽하고 낮은 건축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도지구 이번에 완화하는 계획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심지 범역 내에 250m 승강장 경계에 있으면서 다음에 4가지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안을 충족하는 대상지에 한해서 평균 45m로 완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규제 완화 사항들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아직 확정고시가 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너무 가로변에 이렇게 장대한 인면이 발생을 해서 위압감을 이게 발생하지 않게 좀 해야 되겠다. 또는 이제 건축 한계선이라고 해서 가로변에서부터 일정 폭언 이상을 좀 띄면서 좀 높이를 낮게 가져가야 된다라든가 중요한 부분들이 북한산 방향으로의 1개 이상 통경축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조건으로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평균 45m까지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도지구에 대한 조정안이 재연령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통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고도지구를 완화를 할 때 당초 고도지구의 지정 목적이라는 부분은 북한산의 자연 경관을 보호하자라는 목적에서 고도지구가 지정이 됐었을 겁니다. 우리 대상지 안에서 보면 북한산이 사실 잘 안 보입니다. 보행자 레벨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개발을 하면서는 1개소 이상의 통경축은 반드시 좀 뚫어야겠다라는 것이 고도지구 가이드라인 안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대상지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법정 계획인 2016 경관계획, 이건 법정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계획이고요. 이 경관계획에서 보게 되면 우리 대상지 솔샘로가 이어지는 이 교차로, 송중초교 앞 교차로에서 이 북한산 방향으로 조망점을 하나를 확보를 하게끔 상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망점에서의 통경은 어떤 개발을 하든지 고도지구가 있든 아니든지 간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상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도지구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이 주요 조망 가로인 삼양로에서부터 직각 방향으로 북한산 방향으로 경관축을 하나 더 확보를 하는 거, 하나 이상 확보를 하는 거를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요 교차로에서 한 군데, 또 요 삼양로에서 북한산 방향으로 한 군데 2개의 열린 축을 배치를 해야지 이제 개방감 있는 북한산이 보이는 건축 배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관련된 상위 계획과 이제 가이드라인 안의 내용입니다. 이걸 다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어떻게 용적률을 찾을 수 있어? 이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찾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찾았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만족을 했을 때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안에 따른 2개의 경관축, 그리고 이제 장대한 인면 길이를 지향하는 건축 배치, 또 이제 가로변은 좀 저층 배치 구간으로 가고 건축 한계선을 좀 확보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켰을 때 기존에 9층까지 지을 수 있었지만 평균 45m, 평균 45m면 층수로 바꾸면 한 평균 15층 정도 되겠죠. 그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15층이 가는 게 아니라 요 북한산이랑 가까운 부분은 한 10층 내외, 또 이 역세권이랑 가까운 부분은 한 25층까지도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 지역하고의 개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층수 계획을 굉장히 유연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 계획안으로 했더니 평균 15층 정도, 평균 45m 정도로 개발 계획을 좀 수립을 하게 되었고요. 2개의 통경축이 나와 있는 저희 건축 배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뭐가 좋아졌냐? 숫자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종전에 이제 최고 높이를 28m를 적용했을 때 건축 배치 예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9층으로 다 쫙 깔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9층으로 층수를 제한하게 되면 용적률을 164%밖에 못 찾습니다. 우리 대상지가 2종 주거지역입니다. 2종 7층 주거지역이고요. 2종 주거지역에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은 200%고요. 임대주택을 하면 250%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상지는 164%밖에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도지구 제한 때문에 용적률을 거의 40% 가까이 손해를 봤었던 지역이고요. 법적 최고 용적률은 250%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거의 이제 70%, 80%까지도 손해를 봤었던 용적률을 실현하지 못했던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최고 높이 28m로 하게 되면 용적률 164%, 최고 높이 이제 그 9층,
그리고 최대수는 한 1700세대 정도가 이제 확보가 되는 걸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이 됐고요. 변경되는 규제 완화 사항들을 좀 반영을 하게 되면 평균 45m를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용적률 시뮬레이션을 계속적으로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 저희가 240% 정도까지는 찾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164%에서 240%까지 용적률이 한 76% 정도 증가가 되게 되었고요. 종전에 9층으로 계획이 됐었던 것이 25층까지, 최고 25층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세대수도 1700세대 내외에서 거의 2500세대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한 사업성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 좀 고도지구로 고통받으셨던 주민분들이 합리적인 도시계획 규제 적용들을 통해서 완화 적용을 해서 굉장히 사업성도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고 28m 했을 때 건축 매수를 올린 모습입니다. 좀 따닥따닥 답답하죠. 답답한데 저희가 평균 45m, 최고 25층으로 계획을 했을 때는 이렇게 단지 내에 넓은 마당들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주거 환경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서 단지 내에서 운동도 하고 볼도 차고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외부 공간들도 많고 녹지 공간들도 많아야 되는데 높이 제한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제는 평균 높이를 적용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성도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요 표를 좀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용적률 표고요. 기존에 저희가 2종 주거지역이에요. 2종 7층 주거지역에서 저희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요. 용도지역을 상향을 해서 2종 주거지역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있고 각종 계획 유도 항목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용적률이 있고요. 내가 땅을 내놓거나 건축물을 내놓거나 공공에 어떤 물건을 줬을 때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190%에서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190%고요. 거기에서부터 예를 들어 공공구행 통로를 뚫는다거나 뭐 돌봄시설을 만들어서 개방을 한다거나 이렇게 계획적인 공공기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용적률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물건을 이제 뭐 건축물을 기부 체납을 하거나 토지나 뭐 도로를 기부 체납하거나 공원을 기부 체납하는 등 이제 땅을 이제 기부 체납을 하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한 225%까지 올라갑니다. 원래는 저희가 정상적인 높이 제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225%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법정 최고까지 가려면 반은 임대주택, 반은 분양주택으로 갈 수 있는 체계로 용적률 체계라는 게 짜여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놓을 거 다 내놨는데 공공시설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공원도 해야 되고 도로도 해야 되고 법적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 할 거 다 했는데 225%까지 못 찾고 고도 제한 때문에 164%까지밖에 못 찾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만큼이 미실현 용적률이 우리가 할 건 다 하는데도 찾지 못하는 용적률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이 갭을 올려서 240%까지 용적률을 찾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북한산으로 경관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하고 높이를 완화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북한산의 경관을 보존하겠다는 서울시의 원칙을 기본적인 취지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산 방향으로의 통경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앞서서 경관계획에서 이 솔섬로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올 때 조망점이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경관계획에서 정하는 조망점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북한산 꼭대기가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개발을 하면서 그래도 열겠다. 통경을 하나 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가서 보면 지금 북한산이 아예 안 보이고 이제 건물로 막혀져 있는데 이렇게 북한산 방향으로 이렇게 조망축을 열게 되면은 이제 이 경관 보행 가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님들한테 우리가 개발을 하지만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공공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더니 그래? 그러면은 니네 평균 높이도 적용하는 것도 괜찮겠어. 라고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계획안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슈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을 위해서 전치시설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 했었던 요 대상지는 이미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구역 경계에 포함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가운데 좀 약간 구멍이 났지만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 밖에 주하늘교회랑 삼양교회는 존치를 했습니다. 존치를 했고요. 대상지 내부에 보시게 되면 청소년 아지트, 키움센터, 구립어린이집은 대상지 한가운데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남겨놓고 아파트 개발을 하게 되면 인접 대지에서부터 뭐 일정 정도는 거리를 띄워야 되고, 뭐 높이가 못 올라가고, 그런 관련 건축법의 규정들을 다 지키다 보면 이런 것들을 구멍을 뚫어놓고는 개발계획 용적률을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높이 완화를 해줘도. 그래서 요 A, B, C 요 세 개는 이전 배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교회 2개가 있고 그 사이에 남는 요런 부지들로 요 A, B, C 요 세 개를 이전 배치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솔마루라고 해서 청소년 이용시설이나 도서관 같은 거 운영하고 계신 시설들, 요것들도 주하늘교회 옆으로 이전 배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약수암, 요건 절이죠. 요 같은 경우는 경계부로 이전 배치를 해서 우리 대상지 안에 토지 이용을 좀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이 존치 시설들과 이전 배치 시설들을 통해서 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주유소 부지 가 있는데요. 주유소 부지는 재착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유소 부지는요, 관련 법에 의하면 주유소 반경 25m 내에는 주택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을 못 짓게 하는 관련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 주유소 주변에는 주택이 아니라 기존의 존치시설, 또 근린생활시설, 공원 같은 것들을 두어서 우리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피해가면서도 이쪽에 공공시설에 대한 클러스터를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토지용 계획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차고지는 지금 현재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대토 협의를 통해서 정형화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협의를 진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중간에 이제 도로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존치 시설들과 이제 근생 시설들이 배치된 이런 토지용 계획을 보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삼양로 또 이제 인수복로에 접하는 면적이 우리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렇게 14만 제곱미터나 되는 대단지를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근생들은 필요하고 근생을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로변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겠죠. 그래서 원래 저희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 같은 것들을 배치를 할 때 대로변에 배치해라, 역세권에 배치해라 이런 내부적인 운영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분들과 같이 논의를 통해서 여기는 좀 삼양로 쪽이 너무 가로에 면한 근생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양로 쪽에 근생을 좀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시설 용지를 좀 요 안쪽으로 해서 요 공원하고 같이 기능할 수 있게끔 하는 계획안으로 토지용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용 계획이 약간 이상하지만 나왔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형태는 이상하지만 찾을 건 다 찾았습니다. 뒤에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의 단차를 극복하는 계획도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 대상지가 57m에 달하는 지형의 단차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게 지형의 현황입니다. 빨간색이 제일 높은 지역이고 이 노란색이 좀 낮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약간 협곡 같은 형태의 경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옹벽들이 막 발생을 해갖고요. 주민분들 지나다니시다 보면 가운데 길 있잖아요. 가운데 길 옆으로 이렇게 낭떠러지 있죠. 거기 저는 지나가면서 너무 무섭던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형의 단차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 지역은요. 14만 제곱미터면 아까 제가 보통적인 재개발 한 2개 이상의 지역을 합친 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분들 생활하실 때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여기 위쪽에 있는 삼양초등학교가 있는 이쪽 부분의 생활권하고 미양초등학교가 있는 아래쪽 부분의 생활권하고 주민분들이 이제 그 활동하시는 생활권이 약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쪽으로 학교를 다니고 여기 부분은 아래쪽으로 학교를 다니죠. 아이들도. 그렇게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는 이유가 이렇게 지형의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상지가 재개발을 하면 변변한 도로 하나 지금 없는데 제대로 된 도로 하나는 놔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도로, 유일하게 갈 수 있었던 이 도로는 좀 살려야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계획의 컨셉이고요. 이 도로를 지형을 따라서 살리면서 인수복로랑 삼양로가 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대신에 이 남북 방향
이렇게 보행이 어려웠던, 지금 지형 때문에 보행이 어려웠던 이런 방향으로 다 통할 수 있는 보행로를 같이 넣는 계획으로 지형의 단차를 극복하는 계획들을 저희가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지가 이렇게 급경사가 내려오고 다시 완만해지는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거를 좀 단계적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해서 주민분들이 걸어 다니실 때 너무 이제 다리가 좀 덜 아프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대지 조성을 다시 했다라는 말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대지 조성을 해놓고 보니 층수 계획을 올리는데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형이 높은 쪽은 A 영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저희가 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북한산이랑도 가깝고 지형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에서 15층 정도의 중저층의 건축 배치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형의 단차가 급격하기 때문에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테라스 하우스 같은 거 요새 굉장히 유행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요. 집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었고요. 그래서 집 안에 마당이 있는 테라스 하우스의 형태가 주거의 유형으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 테라스 하우스를 이런 경사를 활용해서 좀 넣으면 좋겠다라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A 영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숲세권 영역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만, 이 부분엔 중저층 배치를 하는 계획안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C 영역 같은 경우는 미양초등학교 옆에 있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제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약간의 클러스터 배치를 같이 도입을 한 계획 아니고요. 12층에서 15층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은 좀 역세권하고 가까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B 영역 같은 경우는 한 20층 정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했고, 요 D 영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모나게 타워형 주동도를 같이 섞으면서 25층까지도 올릴 수 있도록 이 영역별로 조금 층수 계획을 차별화를 해서 일률적인 15층이 아니라 25층부터 저쪽 10층까지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가지면서 경관을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사업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높이 계획을 수립을 한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지형의 단차라는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테라스 하우스가 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테라스 하우스를 도입을 한 지역입니다. 테라스 하우스는 위에 이렇게 주동이 올라타 있고 이렇게 계단 형태로 되면서 요런데 이제 내부 마당이나 테라스를 가지게 되는 이런 건축 유형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 것들이 원래는 지형을 이렇게 깎아서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는 다 지하층이잖아요. 근데 요 지하층 부분들을 다 이렇게 테라스 하우스 계획을 하면서 위로 못 올라가니까 우리는 요 테라스 하우스를 활용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짓겠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기존에 용적률 다 못 찾았던 부분 한 12% 정도를 추가적으로 이 테라스 하우스를 통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그 건축 예시도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녹지 체계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이쪽이 북한산, 우리 북한산이 별로 이렇게 많이 접해 있지 않습니다. 이 구석에 북한산 약간 접해져 있는데요. 북한산 옆에 이제 여기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 용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공원구역으로 결정된 지역들이 좀 있고요. 이 부분에다가 이제 공원을 해서 북한산의 녹지가 이렇게 단지 안에까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쪽에 일부 공원을 하고 단지 내에 마당이나 녹지 공간들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마치 북한산이 우리 단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게 단지 안에서도 녹색을 느끼실 수 있도록 녹지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배치들, 이런 마당들을 연결하는 녹색 공간들을 전반적으로 까는 그런 건축 배치 컨셉들을 저희가 좀 검토를 했고요. 가운데 있는 요 도로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도로입니다. 여기는 생활 중심 가로로 저희가 명명을 해봤습니다. 이쪽 도로는 삼양초등학교 가는 길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가 돼야 되겠고요. 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앞쪽에서 사진 보여드렸다시피 막 지금 철골 구조물, 옹벽 같은 거 막 있는데 그 부분을 다 공원 녹지로 만들어서 안전한 통학로가 될 수 있도록 여기는 안전중심 가로라고 저희가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남북 방향으로 단차가 있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서 이렇게 지나다니실 텐데요. 이 부분을 이제 공공보행 가로를 좀 만들어서 이 삼양초등학교 이쪽을 이용하시는 요 북측에 있는 생활권에 계신 분들이 여기 솔샘역 앞에 저희 버스 정류장 하나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 가실 때도 일상적인 보행으로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행 체계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인 북한산과 이어지는 보행 녹지 체계를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만든 외부 공간들은 다양한 테마들을 좀 넣는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건축 계획안은 확정적 계획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업 추진 단계가 이렇습니다. 지금 정비 계획. 첫 단추를 끼시는 단계거든요. 재개발을 하시려면요. 처음에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조합을 설립하시고 그 다음에 조합에서 설계자를 선정을 하고 건축 설계안을 짜서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시공사도 선정하시고 이렇게 단계가 쭉 깁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빨라야 10년 이상 걸린다고도 얘기하는데 정비계획이라는 게 첫 번째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단계에서의 건축 배치는 주민분들이 나중에 조합을 설립하시고 난 이후에 건축 설계를 하실 때 어떤 모습일지 지금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상상을 하실 수 있게 예시도를 보여드리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쪽은 좀 중저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데 외부 공간을 좀 넓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25층 정도로 좀 높게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컨셉을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이 컨셉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이 건축 배치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건축 배치를 하실 때 이런 마당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예시적으로 보여드리는 사항이고요. 이 중앙마당은 요 공공보행 통로와 경관보행가로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경관축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중심 공간입니다. 우리 단지의 중심 공간들은 이렇게 중앙마당으로 계획이 되어서 다양한 주민의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한 상황이 되겠고요. 이렇게 학교 주변의 진입마당들 이런 부분들에도 이제 다양한 쉼터나 주민시설들 또 마을 텃밭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 발생하는 외부 공간들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예시적으로 보여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행동선 계획 좀 구체적인 걸 보여드리면 중간에 공공보행 통로와 경관보행가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급경사로 있는 계단입니다. 이 남북이. 그 부분이 개발을 하게 되면 좀 완만한 경사, 이렇게 8m 정도 되는 완만한 경사로로 올라가실 수 있게 계획이 될 예정이고요. 동서간의 연결도로도 지금은 겨우 차 한 대, 차 두 대가 왔다 갔다 교행이 겨우 가능한 동서 연결도로도 제대로 된 14m 폭언으로 2차선 이상의 도로가 지나갈 수 있도록,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로를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지형의 단차를 활용을 해서 아까 테라스 하우스 말고 데크 주차장과 이렇게 커뮤니티 시설 계획 같은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지형의 단차가 심한 대상지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은 지형의 단차가 너무 심해서 우리가 층수도 못 올라가고 용적률도 못 찾는 거 아니야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지형의 단차가 발생하는 지역에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형의 단차가 발생할 때 지하로 되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다가 주차장을 넣을 수도 있고요. 원래는 저희가 평지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넣으면 밑으로 파야 되잖아요. 밑으로 타게 되면 공사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밑으로 팔 필요 없이 바로 가로변에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이제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거, 주민 복리 시설들을 넣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건축법상으로는 지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상층 용적률에 삽입이 안 돼서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을 좀 같이 넣는 계획, 이런 데크 주차장을 복합화하는 계획들을 저희가 계획 내용에 같이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2,500세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중앙 도로는 하나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양로와 인수목로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경계 조정 같은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 있어서 중간에 14m 도로가 하나 있을 거고요. 밑에 솔샘로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이 도로가 12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통해서 이 차량 소통, 주차장 소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도로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주민 대표분들하고 제가 소통을 할 때 이쪽에 있는 상가분들이 엄청 반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금 요 상가 계신 분들하고 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요 상가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 상가를 요렇게 갖고 계신데요. 요거를 요만큼 도로를 내고 여기 있는 땅을 요 뒤쪽으로 대토를 해줘서 이렇게 상가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도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제 중재안을 마련을 했고요. 요 분을 요 상가 계신 분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대상지 안쪽에서 일부 도로 확폭과 이런 부분들이 확폭을 해서 단기적으로는 8m 2차선, 그러니까
그 양방 통행이 가능한 8m 정도가 되고, 나중에 미아 7구역이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도 지금 신속통합계획을 준비 중에 계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쪽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4m 추가 확보를 해서 12m 도로 3차선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장단기 도로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을 같이 마련을 좀 했고요. 이쪽에 벽산 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인수복로에서 들어오는 길에서 보시면 요 삼각형 부지가 벽산 아파트 땅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뚫으려면 이 벽산 아파트 땅을 먹어야지 도로를 정상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벽산 아파트랑 요렇게 대토하는 계획안을 구청에서 중재안을 마련해서 벽산 아파트랑 논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도 원활하게 뚫을 수 있도록 공공에서 같이 노력해주고 계시고 구청에서 적극 힘써주고 계십니다. 그 솔샘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솔샘로가 지금 저희가 4차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가끔 가보면 이제 버스 정류장도 있고 불법 주정차도 있고 한데요. 여기 대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이 솔샘로가 메인 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를 좀 넓혔으면 좋겠는데, 밑에 있는 미아 뉴타운 개발하면서도 이 도로를 못 높였습니다. 못 높였어서 우리 대상지를 하면서 좀 넓히면 좋겠는데, 해필 여기 상가분들이 너무너무 반대가 심하십니다. 구청에 단체로 탄원서를 제출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상가를 빼놓고도 개발을 하면서 도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희가 고민을 좀 하던 끝에 요 상가 반대하시는 분들을 빼놓고 계획을 하되 뒤쪽으로 녹색으로 보시는 게 공공공지고 약간 공공의 유보지 개념의 공지입니다. 공지를 이렇게 계획을 해놨다가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나중에 개발을 할 때 요 뒤에 있는 땅과 요 앞에 있는 땅을 바꾸는 거죠. 요 공공공지는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구청으로 기부 체납을 해서 우리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구청으로 기부 체납을 하면 이게 구청 땅이 된 상태에서 앞에 분이 개발을 할 때 요 구청에서 요 땅하고 요 앞 땅하고 우리 바꾸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셋백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이 도로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확보되는 날이 빨리는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장단기적으로라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계획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장단기적인 5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솔샘로에 대한 확보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로 계획을 쭉 설명을 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 걱정을 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 하나의 아파트인데 아무리 우리 단지가 크기는 하다지만 중간에 도로를 뚝 잘라 먹으면 이 단지랑 주차장도 같이 못 쓰는 거 아니야?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좀 예외적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대상지의 특수성을 좀 도시계 위원분들께 설명을 했고요. 중간에 있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존치시설이 있는 부분들까지는 정상적인 도로, 구청 소유의 구청 땅으로 될 수 있는 기부 체납의 형태로 도로를 확보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은 사실 우리 주민들만 지나다니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주로 사용을 하시고 또 외부 사람들도 일부 지나가는 그런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통행을 가능하게 하되 공공의 개방은 하되 지하 주차장은 통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상부 공간만 도로로 계획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입체적 결정이라는 수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도로는 도로로 되어 있지만 개방만 하면 되고 주민 땅입니다. 획지가 주민 땅이고요. 주민 땅의 상부 공간을 도로로 개방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주민도 좋고 공공도 좋고 상호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획지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이제 개발 계획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아 7구역하고의 경계부에 있어서 이제 맹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유보지 공간을 두는 이런 계획안들을 같이 검토를 좀 하고 있고요. 요 미양초등학교 후문을 신설하는 계획안들도 저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길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요 길입니다. 요 길 같은 경우는 안전중심 가로이기 때문에 요 부분으로 이제 작은 도서관이라던가 방과후 교실, 돌봄센터 같은 이제 주인 시설들이 같이 붙어준다면 굉장히 활성화된 통학로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가운데 꼴. 생활 중심 가로에는 요 근생이라던가 이런 시설들이 같이 붙어서 주민들의 활성화된 길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시적으로 가로 대응형 상가에 대한 예시 도면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공공부행 통로변으로 주민 공동 이용 시설들을 붙인다거나 요 주요 가로변에는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들이 같이 붙어서 주민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계획안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이슈들도 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주하늘교회 옆에 있는 요 땅 두 군데는 이전 설치를 하는 공공시설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밖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요 근생 뒤쪽에 있는 요 땅이 있습니다. 요 땅은 공공용지로 계획이 될 예정이고요. 요 땅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금 생활 SOC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들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 구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들을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구청에서 공공체육시설이라던가 뭐 강북지역 직업교육센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좀 길게 말씀드린 거에 대한 종합구상도를 정리한 페이지고요. 평균 45m로 계획된 최고 25층까지 계획된 건축 배치도입니다. 굉장히 외부 공간이 넓고 중간중간에 테라스 하우스가 있는 약 2,500세대 내외의 건축 계획안을 보고 계시고요. 조감도입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데요. 사진들 많이 찍으시고요. 밖에 모형 아마 보셨을 겁니다. 들어오셨을 때. 그래서 우리 25층까지 완화했는데도 주변 북한산에 전혀 경관적으로 지장을 주지 않고 굉장히 단지 배치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MP 선생님들 같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 용역팀 같이 노력한 결과물이고요. 아래쪽에서 저희 대상지를 본 조감도입니다. 네, 그래서 정비계획에 대한 사항들만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 7구역하고의 경계부 이제 조정하는 부분들, 이런 존치시설들을 재척하고 미아 1구역에 도로 같은 거 정형화를 위해서 일부 포함되고 벽산 아파트 부지 이제 대토하는 부분들 구역 경계 이렇게 조정이 됐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 경계 재척이 됐습니다. 용도지역은 2종 7층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1단계 상향을 했는데 조건 없는 종상향입니다. 2종 7층에서 2종 일반으로 종상향할 때 추가적인 공공기여 요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 종상향 때문에 뭐 용적률을 깎는다거나 그런 거 없이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준하는 190으로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안이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 체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토지이용계획 종합도면입니다. 가운데 공공보행 통로 8m 정도 되는 공공보행 통로 하나가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 보시고 계시고 여기 자율주택 정비사업 진출입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도로 접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보차원형 통로를 하나 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종합도면이고요. 교통계획,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간에 도로 하나와 진출입 계획, 저희가 계획한 내용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보행동선, 공공보행 통로와 이런 단지 내 보행로 같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시고 계시고요. 우리 단지가 신소통합기획을 통해서 뭐가 좋아졌냐,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도지구 규제 완화 사항들을 좀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는 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상위 계획, 관련 법령, 관련 지침, 다 정해진 대로 따라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정해진 다음에 원래는 재개발을 했어야 정상이기는 하겠지만 저희 대상에는 그것들이 확정되기 전부터 저희가 시범사업적인 성격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열심히 저희한테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었고요. 이런 고도지구 규제 완화 사항들을 그 규제를 만드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업해가면서 같이 규제 완화 사항들을 검토하고 만들어가는 작업들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해서 평균 45m까지 해서 용적률도 지금 240%이기 때문에 거의 다 10%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용적률을 찾아서 이제 사업성에 지장이 없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요. 테라스 하우스 같은 것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원래는 지금 저희가 45m면 원래는 15층이잖아요. 원래 15층인데 이 테라스 하우스까지 합치면 한 18층 정도 됩니다. 18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용적률도 한 12% 정도 테라스 하우스로 찾았기 때문에 고도 제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을 최대로 많이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중간에 동서간 연결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공공의 기부 체납하지 않고 획지로 쓰면서 공공의 개방만 하는 형태의 이런 도시계획적 수법을 활용했던 좀 사례들, 그리고 이런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계산하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점에서 주민들이 생활 편의를 굉장히 도우면서도 이제 재개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계획 요소들을 같이 넣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신속통합기획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민분들께서 의견을 다양하게 주십시오. 그러면 다양하게 주신 의견을 가지고 저희 자문단과 논의를 해서 한 달 이내 정도 기간,
한 달 정도 기간을 가지고선 최종적인 저희가 의견을 듣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주민분들께서 의견 주시면은 그 부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부분 검토해서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거를 구청에다가 통보를 할 겁니다. 공문으로. 그럼 그거대로 정비계획 입안을 동시에 바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지금 구청에서 서류 다 꾸려놓고 준비 스탠바이 하고 계십니다. 스탠바이 하고 계시고요. 정말 구청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거 주민분들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을 저희가 올해 안에 받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주민분들께서 동의, 저희 정비구역 지정 동의율 50%잖아요. 50% 동의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민 동의를 얻어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분들께서 이미 다 보신 계획안입니다. 다 보신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 계획안이 별다른 큰 변경사항이 없는 한 아마 한 번에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사전에 다 본 계획안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원래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다 본 계획안이니까 7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의사결정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도정법이 개정이 돼서 사업 시행 계획들도 통합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건축 설계자 선정하시고 나면 건축 심의 받으셔야 되고요. 환경영향 평가 심의 받으셔야 되고요. 교통영향 평가 받으셔야 되고요. 각종 교육영향 평가 받으셔야 되고 학교가 2개나 있잖아요. 이런 심의를 받다 보면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해서 한 번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저희 서울시가 국토부에 도정법 개정 건의를 해서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저희 서울시가 통합 심의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동의만 빨리 하시고 조합만 빨리 설립하시면 이후 단계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을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로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분담금이 얼마란 얘기야? 이제 이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 제가 설명이 여러 번 가보면 항상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분담금 저희 공지해 드릴 건데요. 분담금 공지하기 전에 계획안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 계획안이 마음에 드신다고 한다면 이걸 바탕으로 분담금 산출을 할 거고요. 저희가 주민 동의 도장 찍으시기 전에 다 분담금 공지해 드릴 겁니다. 근데 명심하셔야 될 거는 그렇습니다. 종전에 내가 한 30제곱미터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84제곱미터로 간다. 그러면 분담금 많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작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동일평형대로 간다. 그럼 분담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지 제가 이 재개발 설명회를 가다 보면 나는 이제 30제곱미터 살고 있는데 84로 가고 싶은데 왜 분담금이 5억이야? 이렇게 물으시는데 2배 넘게 가는데 당연히 분담금이 있겠죠. 그런 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주민 대표분께서도 이제 저희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저희 분담금을 많이 내지 않는 구조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형도 좀 소형 평형으로 많이 갖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한 2,500세대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세대수에 대한 부분들은 주민분들이 분담금을 더 내고 큰 평으로 가겠다. 그럼 상대로 세대수가 좀 줄겠죠. 근데 내가 분담금을 적게 넣고 작은 평형으로 가겠다. 그럼 세대수가 좀 많이 내서 일반 분양분을 많이 만들면 됩니다. 유동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민분들 수요조사 저희가 구청에서 하실 건데 그때 의견들을 주시고 나의 그 부담 가능성에 맞는 평형대 구성과 이런 것들 같이 검토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기에 대해 공감을 해주신다면 이대로 진행이 될 거고 토지 등 소유자가 1,200명 정도 되는데 계획 세대수가 2,500세대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그래도 뭐 임대주택 빼고서라도 꽤 많은 세대수 증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입지적으로 워낙 좋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단 주민대표 정신태라고 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저희 구역이 정말 난제가 많은 그런 어려운 지역인데 이렇게 예쁜 그림을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남진 교수님, 헌세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팀, 한국구조정립과 또 대한엔지니어링 예지아 관계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성 여건이 어려워진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자 몇 차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요. 그 중에 우리 구역과 연관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2대 사업 지원 방안에 따르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사업성 보정 개수를 도입하여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에서 40%로 상향한다고 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저희 구역처럼 지가가 낮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부 체납 건축물 인센티브 강화 방안으로 전략 육성시설, 예를 들면 노인 요양시설 등을 수용할 경우 상한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성 보정개수 혜택이나 기부 체납 건축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면 오늘 발표된 기본 계획안보다 얼마나 더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받는다면 언제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은 아마 시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부분은 지난번 이제 3월달에 발표했던 저희 그 재개발 지원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업성 보정 개수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이 용적률 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우리 대상지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190이고, 그다음에 계획 유도 항목들, 공공보행 통로등 돌봄시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10%, 그다음에 기부 체납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한 이 정도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재개발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이종주거지역, 우리 지역은 이종주거지역입니다. 이종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 갭이 지금 현재 현행 기준으로는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재개발 도정기본계획 지금 논란 공고 중에 있는데요. 바뀌는 제도, 정책 전환에 따르면 이 갭이 20%로 늘어납니다. 20%로 늘어나서 일단은 사업성 보정기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종주거지역에서 20% 용적률 갭을 가질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저희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성 보정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갭이 20%가 주어지게 되고, 강북 지역처럼 좀 지가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지가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개수를 2.0까지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가가 낮은 지역은 이 용적률이 20이 아니라 40%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기존에 200이었는데 기본적으로 10%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210까지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만약에 사업성 보정 개수를 적용을 해서 2.0 개수를 적용한다고 하면 20%가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이 기부 체납 용적률로 법상한 임대주택을 하지 않고 여기 가까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용적률이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정기본계획이 지금 연락공고 정책을 변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연락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정책 방향만 발표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 한 9월 정도에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9월 달에 이것들 결정이 되게 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사항, 굉장히 지금 주문 대표님과 전문성이 높으셨고 인센티브 개수에 대한 말씀도 좀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공시설 기부 체납하게 되면 여기 인센티브 용적률을 준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센티브 용적률을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산식을 곱하기 해서 딱 용적률 얼마를 주게끔 딱 산식이 정해져 있는데, 그 산식 계산을 할 때 토지, 땅을 내놓으면 1.3을 곱해주고요. 건축물 내놓으면 0.7을 곱해줍니다. 그게 종전대도입니다. 근데 건축물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 요양시설이라던가 이렇게 좀 공공성이 높은 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0.7이 아니라 1.0을 적용해주는 걸로 좀 정책을 바꾸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노인 요양시설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략용도로서 공공성 있는 시설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이분이 1.0을 적용하게 되면 이 인센티브가 더 올라가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오늘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정비과 도정기본계획 수립하는 주거정비과에 전달을 할 거고요. 주민분들께서 데이케어 센터, 노인 요양시설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신다고 한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제초적인 질문이 삼연로에서 공공부지를
그때는 오래된 부장님 계시는데 정확하게 제척 벤치가 어디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는 여기요, 여기. 예. 네. 지금 여기 주유소가 제척이 되어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지금 제척 검토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 주유소 부지가 빨간색 제척이 되어 있고요. 이 차 부지는 존치를 하는데 약간 정형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다는 뜻이고요. 내지 형상이 좀 삐뚤삐뚤하기 때문에 정형화해서 네모나게 1대1 벡터 형태로 정리를 네모나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 주유소는 그냥 현재 상태로 재척해서 떼놓고 개발을 할 겁니다. 존치랑 재척이랑 약간 의미가 다른데요. 재척이라고 하는 거는 구역경계에서 완전히 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존치라는 것은 구역 내에 이렇게 존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구역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주유소 부지 가지신 분들이라던가 이 상가 가지신 분들이 지금은 완전히 재척을 요구하셨는데 주민분들이 동의를 하셔서 이분들을 포함하고 가시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저희가 향후에 추가로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제척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변에 택시 회사도 많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다 제척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존치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냥 대통으로 부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존치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택시 회사 자체는 어떻게 옮길 수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택시 회사랑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회사랑 합의가 돼서 옮기는 부지를 찾으신다라고 하면 그거에 포함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주유소에 있는 부지를요? 이쪽이요? 네. 이쪽은 지금 저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종합복지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이것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도 존치. 예, 존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세민주인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역에 대해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짓고 도로나 모든 거를 전에는 서울시에서 이런 걸 관심을 갖고 서울시 얘기로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듣는 거는 좀 서울시에서 그 재개발 측, 조합 체계가만 분담을 시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생활비에 대해서 지역난방이라든가 지역난방 이런 걸 좀 좀 경제적으로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서 질의드립니다. 좀 좋은 방안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선생님 지금 이 정비계획 사업 말고 다른 지원 계획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전에는 기름동이나 은평 같은 데서는요, 많이 이 길 같은 거를요, 서울시에서 분담을 해서 길을 내주고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신속통합, 더 시대가 더 좋아졌다 해도 지역 주민이 분담한다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지역난방이라도 해가지고 지금 도시가스 요금이 많이 비쌉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지만 비싸고 경제적으로 자꾸 노령화가 되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런 생활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지어도 돈이 많이 나가고 경제적인 가치가 없으면 살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걸 좀 고려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비 계획하고는 직접적인 이제 얘기가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아니요. 일단 기반 살길이 좋은 아파트를 지어야 지역 주민도 사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아파트를 지어도 생활비가 많이 들고 그러면 안 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지역난방 지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네, 지역 난방에 공동으로 지금 경전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공동으로 해서 끌고 올 수도 있고, 이 지역의 강북구도 부지가 지금 좋은 부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개발해가지고 지역 난방이라도 해서 지역 그 도시가스 요금보다는 많이 다운되니까 한 40% 50% 다운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지역 주민들이 살기 좋고 고령화가 되니까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계획하고는 지금 지적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부서, 그러니까 지역 난방공사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지, 여기서 즉답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수,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여기 서울시에서 혹시 교수님도 있고, 네. 높으신 분도 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좀 생각했다가 이런 걸 좀 생각해서 반영해 달라는 뜻이죠. 지금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네. 집을 졌을 때 도시가스 부득이 공사하지 말고 지역 난방 들어가면은 경제적으로 부담도 덜 되고 서울시에서도 부담이 덜 가지 않는가. 공동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전철 공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이 검토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반영해달라 해주시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되지 않을까. 네. 혹시 좀 다른 주민들이 그게 안 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은 그 재개발 관련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지만 제가 지금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저희 그 지역은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지역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지역에도 그 경사도가 높은 지역을 재개발하니까 그 높은 경사도를 굉장히 많이 깎아주고 근데 이제 우리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8m 정도 경사도가 된다, 그러고 완만한 경사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잘 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경사도를 많이 깎아서 이렇게 평지에 가깝게 하니까 그 건축물의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더 많이 층수가 찍어가 2층이나 올라간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더 많이 평지에 가깝게 깎아낼 수가 없는 건가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안 그래도 지금 계획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엄청난 지금 경사가 있잖아요. 오늘도 사실 저 오기 전에 잠깐 다녀왔는데 너무 힘들게 지금 경사들이 가파르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평탄화 작업을 최대한 하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주변 다른 주변 우전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연결을 하다 보면 안 들리나요? 여태까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설명드리면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 주변에는 아주 높고 이쪽 주변에는 아주 낮고 하다 보면 여기 같이 이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다 보면 아무리 해도 경사는 생기긴 생깁니다. 근데 최대한 경사를 줄이려고 그나마 남아있는 경사지를 활용을 해서 경사가 있으면 이게 이제 지하층이냐 지상층이냐 이걸 구분하는 법적인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경사가 되면 거기에 중간에 탁 심어버리면 거기가 지하로 판정이 되는 것은 그냥 어엿하게 건물이 들어서는 층수가 막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하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포함이 안 돼요. 공간은 넓어졌는데 층수는 산정이 안 되니까 더 많이 층수를 더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평탄화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는 직무가 아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때문에 생기는 그 제약 공사라는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법들을 활용해서 오히려 좀 극복하고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제시합니다. 네. 듣다 보니까 들리나요? 2,500세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은 제일 작은 폭수부터 제일 큰 폭수가 어떻게 배분이 돼서 2,500세대가 나왔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16만 통이라고 말씀하셨죠? 16만 통 맞아요? 14만 정도가 굉장히 제목고요. 그런 걸 나중에 선점사를 해서 폭수를 얻었어요. 되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임대 비율이 얼마인가요? 네, 그 세대 구성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면 예시안이고요. 저희가 시뮬레이션 할 때는 3구부터 5구, 84 다 섞어서 저희가 다 계획을 섞어서 해놨고요. 그래서 지금 60제곱미터 이하를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요, 용적률을 20%더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적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저희가 대상이 고도지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60제곱미터 이하를 해서 용적률을 20%를 더 받을 수 있냐 질문을 하시는데요. 저희 대상지가 고도지구여서 고도지구는 그 20%더 많은 용적률을 받는 그 제도에서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도지구는 그거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게 현행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형 효용을 많이 하더라도 추가적인 용적률을 받으실 수는 없고, 지금 이제 평형 자체는 최대한 많이 쪼개놔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주민들 나중에 협의하시면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시뮬레이션은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해 주시면 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그 서울센로에 지금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새 동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가운데에서 그 분들하고 합의를 잘 해서 그 복합 상가라든지 뭐 종합 상가를 해서 도로도 넓히고 그런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분들께서 합의만 이루어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정형화를 권장을 드리는데,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이 너무 많게 되면 저희가 조합설립 동의율이 75%잖아요. 보통 저희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60%에서 70% 고사의 동의 여부가 굉장히 어려우셔요. 그래서 지금 상가 계신 분들의 필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분들이 단체로 반대를 하실 경우에 주민 동의를 못 얻어서 사업 자체가 못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제청을 해본 상태고요. 이분들이 포함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건 저희는 원장입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네, 저 재건축 관련으로 제가 잘 모르는 상태라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자율주택 정비사업 구간이 보였는데 그 미아 7구 구간이라 혹시 그 구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차가 높은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사진들 보면 그 사이로 이렇게 도로를 쭉 내는 거를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 구간이 단차가 높은 구간인데 원만하게 이렇게 좀 도로를 하는데 가능한지 좀 여쭙습니다. 그 미아 자율주택 정비사업 거기 제외하고 예, 지금 여기 자율주택 정비사업 구역으로 이렇게 도로계획이 현재 있습니다. 현재 도로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가게끔 지금 현재 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이미 자율주택 정비사업 할 때 인허가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도로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유지가 될 거고, 이 도로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일부 우리에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 자체가 워낙 심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완화되는 형태는 되지 않을 건가요? 예, 요 중앙 도로 경사 자체는 완화가 되고요. 예. 근데 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레벨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것보다 이미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 자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 구간 자체가 뭔가 포함이 되거나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택 정비사업구역에 계신 분이 사업구역 경계에 들어와서 포함돼서 개발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저희는 권장드리고요. 근데 이제 다만 조합 입장에서는 조합 입장대로 이 부분이 자율주택 정비사업구역에 들어왔을 때 세대 이제 분양세대나 조합원 분양세대들이 혹시 너무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지를 보셔야 될 거고, 이 자율주택 정비사업부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자정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해당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이분들은 이제 포함해서 개발하는 걸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재촉해놓은 상태고, 이미 인허가 착공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촉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습니다. 두 분 정도만 더 질의를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속통합 개발하면은 지금 24년 9월인데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 언제쯤 빨리 지연이 된다고 하면 언제쯤 해야 돼요? 그 분담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은 분담금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은 언제쯤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드리기는 당연히 어렵고요. 재개발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 서울시 통계를 평균적으로 그동안에 빨라도 8년에서 10년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내상지방 아니면 내상지방 꽤 규모가 커서 주민들 이주대책 마련하거나 이제 관리 처분하고 이주하시는데 시간이 꽤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10년 정도 안에 되면 좋겠다. 지금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꼭 질문하셔야겠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질문이 지금 더 이상 안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질문은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이 계획안을 마련을 하시는데 총괄 기획가였던 우리 남재익 교수님의 소감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심소희 팀장님 아주 설명을 아주 꼼꼼히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재개발을 이렇게 본 지가 오래됐어요. 서울시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을 제가 2003년도 그 기본계획을 제가 수립을 했거든요. 지금 20년 이상을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도 제가 잘 이해하고 어떤 여건이 있지 이런 것들이 상상이 됩니다. 제가 이 계획을 맡았을 때 이 이하동 791 때는 고도지구라는 게 이게 여러분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뭐 얻으면 두 개 안 주나 이것도 어떻게 하냐. 야, 내가 3개 받을 수 있어. 또 다른 분이 얘기하면 나는 4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또 달라지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20m 높이의 고도지구를 한 7층 정도. 아까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인데요. 완화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서울시 신통 이 계획을 하면서 어쨌든 전문가들이 이 지역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이 구청에서 입안이라는 게 정비구역 입안은 구청장님의 권한이에요. 행정 공권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주민 구청장님이 입안을 하면 서울시가 구역을 결정하면서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이 정말 뭐 어떻게 이렇게 너무 바뀌어가지고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해야 될 일을 저와 이게 서울시 제가 왜 고민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집은 땅 한 푼도 없는데 이 땅을 가지고 이리 세워보고 저리 세워보고 별의별 걸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평균 아까 15층이라는 게 아까 철거높이 한 25층 정도 평균 높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이제 뭐 이렇게 얻어내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절차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구역 지정까지는 정말 행정 위반하고 행정에서 결정을 했는데, 재개발 사업은 주민 동의 사업이에요. 모든 게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이 힘을 합치셔야 돼요. 아까 이제 뭐 솔샘길에 제척되는 땅이 있고 막히는 땅이 있잖아요. 이걸 왜 제척을 했겠어요? 도시계획은 네모나게 땅을 자르고 도로를 내는 게 가장 합리적인 미래를 위해서. 왜 이거를 이빨 빠진 것처럼 다 발라냈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까지 포함해버리면 동의를 아까 우리 신민이랑 얘기하셨잖아요.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동의를 못 받아. 갈등만 일어나. 그 갈등 요소를 미리 제거해 놓은 거예요. 그분들이 나중에 필요하다면 들어올 수 있는데 미리 집어넣어놓고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지. 최대한 사업을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합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아마 뭐 굉장히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배관 정도를 수립하려도 통상적으로 그냥 예전 같으면 10년, 20년, 배관만 10년, 20년. 얼마나 골치 아픈 땅들이 많습니다. 약수와 교회 2개,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들어가겠지. 여러분이 그 땅을 대토를 계획하고 어떤 분을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얘기가 저는 올라왔다고 봐요. 이렇게 계획안을 만들어낸 게, 여러분 대토 말은 쉽지 대토 땅 한 편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이제 굉장히 여러분의 단합이 필요하고요. 아까 재개발에 8, 9년 걸린다는데 저한테 굉장히 짧은 겁니다. 공사 착공 시작해서 조합 아파트 지으면 3, 4년 걸리잖아요. 그게 3년 막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합의하시고 동의하시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지나다 보면 8, 9년 금방 갑니다. 절차 알으시고. 네. 요 배관 수립하는 것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1년 지금 1년 안에 계획하신 거죠? 저희 신속통합기획이 이 정비계획 수립하는 거고요. 좀 전에는 5년 걸렸던 걸 2년으로 됐다. 이거 이 직절차가 있습니다. 특히 이 어려운 땅은 제가 계획을 많이 해봤잖아요. 10년짜리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를 1년 거의 한 8, 9년을 보신 거고요. 그냥 갈 방향을 이제 다 정해놨죠. 어디가 합의하고 어떻게 제척하고 이런 걸 정해놨기 때문에 아마 사업 시행하는 것도 아마 그대로 놔뒀으면 한 20년 전 그 정도 이상 봤는데 여러분 빨리 합의하면 제가 볼 때 7, 8년 더 빨리라도 준비 가능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 앞에 좋은 여러 가지 서울시 정책이나 또 강북구청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셔가지고 주민분들한테 저는 큰 선물을 주민분들이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선물들이 바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다투지 마시고 상의하시고 협의하시고 궁리하시고 그래서 좋은 우리 미아동 상향로변 그다음에 솔샘길변에 아주 근사한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또 우리 또 수준 높은 이런 자연환경하고 우리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주거단지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인들이 많이 구경하면 좋겠죠. 그죠? 네.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아주 설명 잘해주셨는데요. 그야말로 서울시가 거의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정말 이뤄낼 수 없는 것들을 이뤄내 주시고요. 거기에 또 남진규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분들 그리고 우리 서울시 당연히 그리고 주민 우리 대표 여러분들께서 또 계속적으로 조언도 해주시고 아주 의견들도 말씀 주시고 해서 정말 기적적으로 단축돼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 정말 마련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는 주민 여러분께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강북구청과 주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야말로 잘 단합하셔서 잘 협조하셔서 정말 살기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드셔가지고요. 제가 한 10년 뒤에, 10년까지는 안 걸리겠죠. 그래도 다 조성되고 다시 놀러와서 다니면서 제가 그 기쁨을 또 같이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그동안 기다리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